코스피 1만 1000시대,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 청취자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요? BT의 5분 세상 읽기, 오늘은 세상의 룰과 가치가 뒤집히는 그 결정적 순간들을 딥다이브해 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하고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이 완전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저 비현실적인 숫자들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에서 내놓은 한국 증시 전망 보고서에 등장한 수치더라고요. 맞아요. 외국계 증권사 전망치 중에서도 단연포 최고 수준이죠. 아니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막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건지 저는 그 논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핵심은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구조적 장기화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인공지능이 그냥 반도체를 좀 더 많이 팔게 해주는 약간 그런 호재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약간 일시적인 붐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노무라의 분석을 보면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이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랑은 차원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어떤 면에서요? 그 AI 연산에는 반드시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 뉴스에 매일 나오는 HBM이요? 네, 맞습니다. 이 HBM 수요가 앞으로 최소 5년간 폭발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깔려 있는 거죠. 저도 HBM이 중요하다는 말은 진짜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하긴 한데 사실 왜 하필 이 부품이 밸류체인에 목줄을 쥐고 있는 건지는 좀 헷갈리거든요. 칩 자체보다 메모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건가요?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AI가 데이터를 막 학습하는 방식을 보셔야 하는데요. 엔비디아 GPU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도 똑똑한 되가 있어도 네, 그 두뇌의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 속도가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입력이 느리면 뇌가 놀게 되니까요. 맞아요. 이걸 업계에서는 병목 현상, 그러니까 메모리월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지나가는 차선을 수천 개로 확 늘려버린 획기적인 고속도로인 거죠. 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사실상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저기 글로벌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랑 동급의 가치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래서 성립하는 거고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늘 저평가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부품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완전히 체급이 달라졌다는 거네요. 네, AI 인프라를 지배하는 기업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 AI라는 기술이 화면 속 챗봇을 넘어서 막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점도 놀랍더라고요. 최근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26%나 폭등했잖아요. 그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때문이죠. 네. 근데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든다는 게 저는 약간 단순한 사업 다각화 아닌가 싶었거든요. 자본시장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이제 현대차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Physical AI,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공지능 생태계를 통제하는 거대 테크 기업으로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요즘 굴러다니는 최신 전기차들 보면 진짜 그냥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라는 껍데기 대신에 막 인간의 관절이나 피부 같은 걸 씌우면 그게 로봇이 되는 건데 이걸 다 소화할 능력이 있다는 뜻일까요? 정확합니다. 그 인간형 로봇을 제대로 구동을 하려면 뼈대에 해당하는 정밀 하드웨어랑 근육 역할을 하는 구동계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네, 부품이 중요하죠. 거기다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AI 소프트웨어까지 하나로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현대차 그룹은 계열사들을 통해서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룹 내에 쫙 수직 계열화로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와, 거기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력까지 합쳐진 거니까 마차 만들던 회사에서 아예 말을 대체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회사로 진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가 그런 실체 있는 피지컬 AI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AI가 반도체를 거쳐서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는 사이클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당장 어디다 투자라도 해야 되나? 마음이 약간 조급해지는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요. 마침 내일 정수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라는 게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첨단 산업에 6천억 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를 한다던데 조건표 보니까 진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혜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AI나 첨단 반도체 같은 국가 육성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네.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9%대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해줍니다. 와, 9%면 세금이 진짜 가벼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눈길을 가는 건 역시 손실 보전 조항이더라고요. 맞아요. 투자 원금에 손실이 나더라도 무려 20%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죠. 웬만한 폭락장에 와도 내 돈 20%는 국가가 막아준다는 거니까 당장 앱 켜서 가입 버튼 누르고 싶어지는데 근데 잠깐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아, 핵심을 짚으셨네요. 이 혜택 다 누리려면 투자금을 5년 동안 절대 뺄 수 없다. 이런 꼬리표가 붙어 있던데 변화가 극심한 첨단 산업에서 5년간 돈이 묶인다는 건 거의 페널티 수준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정부의 진짜 의도를 좀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AI나 반도체 인프라 투자는 오늘 돈을 넣는다고 내일 당장 수익이 뚝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아, 오래 걸린다는 거군요. 네.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끈덕지게 버텨가면서 공장도 짓고 기술도 고도화할 이른바 인내하는 자본이 국가적으로 절실했던 거죠. 아, 근데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득공제랑 손실보전이라는 화려한 미끼를 탁 던져서 국민들의 유효자금을 장기간 묶어버리려는 겁니다. 결국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돈을 지렛대로 쓰겠다는 건데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득일지 실일지 약간 고민되실 것 같아요. 만약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거나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못 빼면 이건 혜택이 아니라 거의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의 덫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손실 20% 막아준다는 조건의 이면도 되게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함정이 또 있나요? 50% 폭락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헉, 50%요? 그럼 정부가 20% 막아줘도 네, 결국 내 원금의 30%는 허공으로 날아가는 셈이죠. 그러니까 혜택만 보고 여윳돈이 아닌 생활자금까지 무리하게 끌어넣었다가는 5년간 엄청난 고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당근 뒤에 숨겨진 채찍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약간 시각을 돌려서요. 우리의 자본이 투입돼서 기업들이 진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파이가 거대해지는 건 좋은 일인데 항상 진흙탕 싸움은 그 커진 파이를 눈앞에 두고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이 파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나눌 것인가.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 분배룰을 두고 아주 상징적이고 거친 충돌이 있었죠. 아, 160일 동안이나 이어졌던 삼성전자 노사교섭이요. 파업 딱 1시간 30분 앞두고 노동부 장관 중재로 진짜 극적으로 타결됐잖아요. 네. 사실 이 갈등 구조를 좀 파헤쳐 보면 그 도화선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쏘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하이닉스의 그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요? 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N%를 무조건 직원들과 나눈다. 이렇게 되게 직관적인 공식을 아예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회장님이 기분 따라 봉투 챙겨주던 방식이 아니라 분배 기준을 투명하게 수치화한 건데 이게 삼성전자로 옮겨 붙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적을 깨웠어요. 타결 하루 만에 주주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라는 단체에서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했죠. 세금 떼기 전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주는 건 주주 돈 뺏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네, 주주들 분노에도 나름의 단단한 논리가 있는 겁니다. 회사 실질적 주인이 주주인데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세전 이익을 떼어주는 건 배임 행위라는 거죠. 와, 심지어 합의 무효와 가처분 신청에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예고했다면서요.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죠. 이거 듣다 보니까 약간 벤처 투자 받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겪는 딜레마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밤잠 안 자고 코딩해서 피땀 흘린 건 창업자란 직원들인데 막상 돈 벌기 시작하니까 자본돼준 VC가 나타나서 수익 절반 내놔라. 이런 거랑 겹치거든요. 아,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뜨거운 오븐 앞에서 빵 구운 노동자가 먼저냐 아니면 수십조 원 대에서 빵 공장 지어준 주주가 먼저냐. 이거 앞으로 우리 산업계 룰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과거 압축 성장기에는 회사 위에 희생한 직원들에게 과실을 먼저 나누는 게 약간 미덕으로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노동자 중심이었죠. 근데 자본시장이 열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들어오면서 엄청난 투자 리스크를 감내한 주주들의 권리, 즉 주주자본주의가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와, 시스템이 진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분배룰 세팅이 향후 5년, 10년간 우리 대기업들 자본 유치 경쟁력을 좌우할 되게 민감한 뇌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피지컬 AI
사이에 조단위 돈이 움직이고 분배 철학으로 논쟁하는 거 보면 우리 사회가 참 고도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시선을 사회면 뉴스로 살짝 돌려보면 진짜 믿기 어려운 총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거대 조직들이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대중정서랑 엇박자를 내는 일들 말이죠. 네, 진짜 헛발질이 심각합니다. 최근 경찰청 뉴스 보셨어요? 그 중동발 에너지 위기 때문에 차량 이부제 시행 중인데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받은 사건이요? 네, 이부제 피하려고 자기 출퇴근에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탔다는데 진짜 솔선수범해야 할 사람이 매뉴얼에 맹점을 악용한 거잖아요. 대중들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죠. 근데 사실 기업들 헛발질은 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하필 탱크데이라는 마케팅 행사를 기획했거든요. 거기다가 이벤트 홍보 문구가 책상에 탁 이었다면서요. 이거 옛날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할 때나 쓰던 조롱 섞인 표현 아닌가요? 도저히 믿기 힘든 수준의 무지이자 폭력이죠.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서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전격 해임됐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게 내부에서 안 걸러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조직 내부의 컨펌 단계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치명적인 함정이에요. 마케팅 부서는 오로지 클릭스 같은 정량적 지표에만 목숨을 걸고 디자인팀은 그냥 시각적 자극에만 몰두하니까요.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서 그렇군요. 네, 자기들 실적만 따지다 보니까 메시지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 어떤 역사적 상처를 건드릴지 필터링하는 공감 통제탑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사실 7년 전에 무신사에서도 똑같이 탁친이 억문구 썼다가 불매운동 겪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또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죠. 근데 제가 은행권 뉴스 보면서도 똑같은 기시감을 느꼈어요. 은행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시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세금 내고 살아도 미성년 자녀 통장 하나 만들려면 서류 공증비로 15만 원이나 들고 며칠씩 기다려야 한대요. 글로벌 외치고 K금융 수출한다더니 안방에선 완전 시대착오적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은행들은 대포 통장 막으려면 필수적인 매뉴얼이라고 항변하겠지만 결국 규정 핑계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포용력 없이 오로지 조직의 리스크 회피만 따지다가 대중의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죠. 공감지능이 마비된 조직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덩치 큰 조직들이 매뉴얼에 갇혀 헤매는 동안에 오히려 가장 보수적일 것 같았던 사법부가 속 시원하게 시대 흐름을 쫓아온 소식도 있습니다. 네, 무려 34년 만에 대법원이 문신 학법화를 향한 명확한 신호탄을 쐈죠. 두피 문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와, 1992년 판례를 드디어 뒤집었네요. 맞아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더 이상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아예 명확히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길거리만 걸어봐도 눈썹 문신, 패션 타투 하신 분들 수백만 명인데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불법이었다는 게 진짜 코미디 같았거든요. 의료계 기득권 방어랑 입법부의 직무유기가 합쳐진 결과였죠. 타투하려면 의대 가야 한다는 식의 억지 논리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그럼 내년 10월에 문신사법 본격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단순히 직업적 자유를 넘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일반 소비자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음지에 있을 때는 바늘 재사용이나 부작용 생겨도 법적 보호를 못 받았잖아요. 양지로 나오면 위생관리 감독도 받고 가격도 투명해지는 거군요. 네, 심지어 염증 생기면 배상 책임 모음 같은 안전망도 생기는 거고요. 소비자 신체적 안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겁니다. 법이 드디어 눈 가리고 아웅하기를 멈췄네요. 자, 오늘 딥다이브 분석, 일만천선을 바라보는 코스피부터 정부 펀드의 유동성 함정, 삼성 노사 갈등, 조직들의 헛발질, 그리고 문신 학법화까지 정말 다방면의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겉보기엔 다 다른 뉴스 같지만 결국 거대한 변화 속에서 주도권과 이익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흐름이 관통하고 있거든요. 오, 묘하게 다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님들께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초반에 아틀라스 같은 피지컬 AI 이야기했고 중간에 노사와 주주의 분배 갈등 다뤘잖아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지치지 않는 로봇 노동자가 인간의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와, 영화 같은 일이지만 곧 다가올 현실이네요. 그때 기업이 기계로 벌어들인 그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은 과연 누구 몫일까요? 막대한 자본으로 로봇을 소유한 소수 주주가 독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뺏긴 우리 사회 전체가 세금이나 기본소득 형태로 나눌 공공의 파이일까요?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입니다. 로봇이 모든 빵을 굽는 시대에 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답은 아직 없지만 그 룰을 정하는 건 결국 지금의 우리 몫이겠죠. 이 도발적인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BT의 5분 세상 읽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의미 있고 치열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